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재민 프로님께서 12월의 첫째 주답게 아주 알찬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내용부터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죠.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성공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강의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여쭤봅니다.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오를까요? 혹은 내릴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요. 두 번째, 투자금이 있는데 이걸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과연 이것이 상승할 수 있는 이 장에다가 내가 이 상승장을 같이 타고 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거의 100이면 100%딱 이 두 가지만 질문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첫 번째는 정책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택시장, 지금 대부분 아파트라든지 뭐 빌딩, 오피스텔, 상가 여러 가지 이런 주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아파트들이 혹은 주택들이 조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조금 눌림을 당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 방법이 없나요? 라고 해서 토지 시장 얘기까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다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퀘스천이죠. 정부 정책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모든 것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는 데 있어서 그 이유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어떤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입장을 파악하게 되면 의도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정책적으로 괜히 누르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적으로 괜히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미국의 사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을 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집값에 대해서 지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문제 원인으로 주거 안정,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공급에 대한 확대를 한번 하고 싶어서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1가구 1주택자 이상의 그런 다주택자들을 대부분 투기 세력으로 보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변 지인들을 볼 때 조금 위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대부분 힘내, 별일 아니야 이러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죠. 그걸 정부 정책에서 봤을 때는 부양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누군가 하나가 너무 흥분 상태인 거예요. 막 그냥 도서관이나 뭐 이렇게 조용해야 되는 공공장소에서도 너무 흥분된 상태로 막 하이퍼텐션으로 해가지고 막 너무 흥분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너 진정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좀 불황이다. 조금 떨어지고 있다. 혹은 너무 침체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힘내! 라면서 부양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거고 혹여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지가,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경기 자체가 굉장히 너무 흥분 상태다. 너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정부 정책에서도 조금씩 누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뭐 이런 부양 정책이라든지 안정화 정책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눌러줘야 될 때 눌러주고
올려야 될 때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평균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런 정부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근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정책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야 이거 너무 흥분 상태다. 좀 눌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안정화 정책을 펼치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부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기를 봤을 때 집권 기간 동안 대부분 뭐 안정과 부양을 같이 사용을 하신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큰 뼈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끌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안정, 부양, 안정, 부양, 부양. 그러면 안정, 부양, 부양 이렇게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예를 들어서 안정화 정책 굉장히 압박이 심했죠. 부동산에 관해서 좀 압박이 심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10채의 집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정부 정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매기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위협을 가할 때 너무 겁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너무 국가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겁나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집 10채를 다 팔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지나면서 안정화 단계를 넘어선 다음에는 부양화 단계가 또 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 강남에 있던 집 10채 파신 분들은 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계속 안정과 부양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안정화 단계, 이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양도세라는 문제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양 정책이 일어나게 되면 다 또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안정화 정책과 부양 정책이 반복이 되고 있다. 단 어떤 형태로 반복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실 때 수요 억제에 대한 얘기나 공급 조절에 대한 이 두 가지가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요 억제의 도구 중에 이런 것들, 그리고 공급 조절에 관한 도구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정책을 짤 때 어떤 정책을 펼치면 좋을까? 근데 안정화를 시켜버리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안정화 정책을 펼칠 때 그러면 이번에 이것 꺼내고 이것 꺼내고 이렇게 꺼내서 정책을 펼쳐보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도구 중에 여러 가지를 다 꺼내서 펼쳐놓은 이런 정책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양 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책 중에서도 다음 임기나 혹은 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는 또 부양 정책이 다가올 때는 이런 정책 중에서 또 여러 가지를 꺼내가지고 또 정책을 펼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수요 증대와 공급 확대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지 중에서 도구를 꺼내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은 물론 정책 입법자들의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변동률을 통해서 한번 흘러온 추이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가가 이렇게 흥분 상태로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책을 짜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대책을 내면서 한번 꾹 눌러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가가 쭉 떨어지죠. 근데 이 떨어진 집가가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냐? 평생 떨어질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쭉 또 올라가게 되면 우리 또 정책 입법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또 눌러주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과거부터 한번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7년부터 지금 현재는 06년도까지의 그래프를 나타났는데 이것은 뭐냐면 가격 변동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변동률이 48.9%나 올랐다. 예를 들어 올랐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흥분 상태죠. 그러면 억제란 얘기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떨어졌다, 너무 심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힘내란 얘기죠. 그러면 활성화란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어떻습니까? 또 올랐다 싶으면 대책에 대한 법안이 나오게 되고,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활성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정책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균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혼란스러운 정책에서 올랐다라고 해서 너무 좋을 필요도 없고, 너무 정책적으로 너무 누른다라고 해서 또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책은 항상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책들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뭐면, 오를 때는 누르는 정책, 내렸을 땐 올리는 정책,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부동산은 10년의 주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물론 이런 주기 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이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해서 쭉 오르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위기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73년이나 78년도에는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리고 97년도에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IMF가 있었고요. 2007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 2018년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세계적 경제 위기라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해서 조금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도 이내 곧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보시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상으로 보실 때는 주택을 투자해도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항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다라고 할지라도 오르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르는 곳이. 자, 그건 왜 오르냐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그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 오르는 곳 주변에는 호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악재 속에서 호재를 살펴보는 그런 시청자분 여러분들이 되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직주, 의, 학문 근접한 것. 직장과 주거와 의료와 학문과 그렇게 이런 것들이 근접해 있는 것. 그리고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2030 플랜에서 나왔던 이런 중심 지역들을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물은 경기도를 벗어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영어로 써놨지만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 이웃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남이 너무 올라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성동구로 들어가시면 되고, 성동구가 너무 또 오른다. 그럼 동대문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의도가 너무 비싸다. 그럼 영등포로 가시면 되고, 영등포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신림이나 관악 쪽으로 조금 더 바깥으로 나오셔도 오히려 주택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지에 대한 시장에서 토지 투자해도 되냐? 의문들이 많습니다. 왜냐? 너무 겁이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토지란 얘기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알록달록한 이 호재의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호재의 동그라미를 그려본다면 이 동그라미 속에 교집합에 있는 지역들은 안 오를 수가 없는 지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팁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신강관계상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 같은 규모의 개발이 일어나는데 한 군데는 산업단지고 한 곳은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땅 한이 한 번에 들어와서 여기는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되고, 주변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녹지지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도심이 생기는 것이 더 빠를 것인가, 혹은 산업단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200개의 기업 혹은 300개의 기업, 여러 가지의 기업들이
한 군데 들어왔다가 그 다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점 찍는 데만 해도 이 두 가지의 시간차는 분명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주변은 좀 피하시고 오히려 대기업이 들어가는 곳 주변을 한번 찾아보신다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침체기는 있습니다. 침체기가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알짜배기 매물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타이밍 잘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있고요.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봐왔을 때 오르는 곳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호재가 있는 곳 주변에는 무조건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호재만 진성인가 허상인가 이런 것들만 좀 살펴보신다면 오히려 정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투자를 하실 수 있으리라 제가 자신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